직장 생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지었고요. 그 부제로는 이제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좀 드릴 그 메시지도 있지만 제가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글 쓰고 그다음에 코칭하고 그다음에 강연하고 이 세 가지를 저의 이제 주요한 어떤 아이템이라고 그럴까요? 주요한 그 무기로 삼아서 청년 리더, 그러니까 꿈꾸는 청년 리더,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데 사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너 예전 20대 초반으로 돌아갈래? 30대 초반으로 돌아갈래? 라고 물어보면 나는 절대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올해 47, 내년에 48인데 그때 20, 30대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잘 갖춰 있어도,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영기획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인사 쪽이나 이제 회계 쪽, 재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이력서를 보면 이런 친구가 여기 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지만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이랬다고 해서 뭔가를 갖춰지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꾸는 청년이도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성장하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좀 잘 안내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거를 이제 글이나 코칭이나 강연으로서 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제가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할 때 너무 재미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이런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2018년 12월 11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매일 하루에 한 2000자 내외의 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날수로 따지면 한 189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글을 썼고요. 그 쓴 글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출간을 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내년쯤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 쓰고 코칭하고 이제 강연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너무 그냥 재롱산 주문대로 생각하시고 자,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이다. 어떤 갈림길이냐? 내가 원하는 곳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가로 열고 실제 일어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파란색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상황은 빨간색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다. 저도 인생에서 세 가지 큰 갈림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신호등으로 따지면 내가 가고 싶은 게 초록색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가고 내가 원치 않게 빨간색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예, 이 분이 결혼 제가 원하는 그지 않는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체육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체육 전공했고 체육교사를 꿈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제가 체육 임용고시 합격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좀 모은 다음에 공무원이니까 대출도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1년 정도 벌고 나서 그때 결혼하면 좋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부모님들끼리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라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가 상견례 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내 다음 연도에 4월달에 결혼을 시킵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27, 23이셨죠. 제가 8에 하고 4시 했으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혼이 제가 원하는 시기와 너무 달았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직업 결혼을 하고 나서 열심히 진짜 공부해가지고 임용고시를 이제 치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운이 어떻던 게 TO라고 그래서 이제 뽑는 인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년도에 서울이 300명, 서울이 60명, 경기도가 300명을 뽑았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경기도가 60명, 서울이 6명 뽑는 시기였던 거죠. 시험 봤는데 핑계지만 아깝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1년 정도 보통 임용고시는 2, 3년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는
그 다음 2월에 우리 첫째가 태어나기로 돼 있던,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직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해서 그 회사에서 8년 동안 일을 했고, 8년 동안 일을 잘 하다가 직장에서 또 한 번의 이제 갈림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밀리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밀어내는 듯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저희 첫째가 9살, 8살, 그리고 이제 둘째가 5살, 막내가 2살, 막 이렇게 막 한참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야, 결혼도 참으면 어떡하겠냐, 애가 셋이고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벌어놓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용고시도 하고 결혼도 하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 울림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사표를 딱 과감하게 저 대책 없이. 근데 다행히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만나서 만 9년을 조금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꼽을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좀 안쓰러워 보이거나 또 딱해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시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갈림길의 결과는 그랬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체육교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B형이고 약간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되게 욱한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체육교사를 했으면 과연 정년을 채울 수 있었을까?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들을 보면, 그래서 요즘에 전교사의 정년 퇴직률이 7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때 체육교사가 원하는 교사가 됐으면 과연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제가 사고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생각이 들고요. 전 회사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해서 15년, 16년 쭉 지났다면 그냥 하던 거를 잘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이 회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제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이 회사, 그러니까 제약사를 대상으로 인사하고 마케팅하는 회사에 있는데, 이 회사가 아니면 제가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공과 상관없고 기존에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3년째 경영기획실이라는 본부에서 인사와 재무를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우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 그때 만약 결혼하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따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요거 갖춰주면 하자. 전세라도 빵이라도 얻고 하자. 그래도 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차라도 이러다 보면 점점점 지나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고3 딸과 중3 딸과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이제 놔두고 이렇게 다녀도 아무런 그런 없이 너무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그녀들과 있었던 삶을 이제 에피소드를 담은 책이 이제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초점입니다. 초점.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어나라는 토니 라빈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 인생의 멘토. 제 꿈이 이제 대한민국의 토니 라빈스가 되는 게 제 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는 일 대부분은 질문하고 답하는 거다. 잘 생각해보세요. 일어나서, 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실까? 화장실을 먼저 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할 일을 정리해볼까? 옷은 뭘 입을까? 내가 스스로 의식하지는 않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스스로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삶 대부분인데,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그래서 습관적 질문.
습관적으로 내가 내뱉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지 말까? 관둘까? 이런 부정적인 습관적인 질문들 말고 긍정적인 습관적인 질문처럼 습관적인 질문을 바꿔야 된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생각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그걸 조절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생각하는 방법하고 느끼는 감정을 변화시킨다. 생각의 초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미용실을 갔다 오면 딱 미용실 문 열고 나오면 사람들 뭐가 보이죠? 대부분? 머리. 저 사람 스타일 어때요? 내가 신발을 신고 왔어. 신발 새 신을 신고 딱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지. 생각의 초점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곳에 간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느끼는 감정인데, 여기 생각하고 감정에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단어 있잖아요. 마음. 근데 우리가 마음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감정 아닌가요? 감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3요소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욕구.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감정을 먼저 물어봐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왜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드세요? 오늘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나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우리가 코칭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헤아려 주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질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그랬죠. 왜 나한테 지질이 재수도 없고 복도 없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안 좋은 걸 하게 되자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의 이후부터는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그런 질문을, 초점을 불판 불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짧으면 며칠 사이에 나오기도 하고요. 길면은 굉장히 오래된 시간 지나서 알게 됐더라고요. 아까 결혼과 직업과 직장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됐던 것처럼 그런 질문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지만 다른 결과가 뭐냐면, 자, 분뇨 아시죠? 그 분뇨, 비료 같은 거, 그 분뇨. 분뇨를 만약에 여기 길거리에 쫙 뿌린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지저분하고 쓰레기고 막 이상이 딱. 근데 그 분뇨를 똑같이 밭에 뿌리면 이렇게 싱싱하게 채소와 그다음에 꽃들이 자라나는 거죠. 똑같은 분뇨지만 밭에 뿌리면 영양분이 되는 거고 길거리에 뿌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상황이, 그 상황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나의 아스팔트에 뿌리느냐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마스다 전지의 마스다 고노스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기자가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어서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했고 막 그랬지만 성공한 걸 보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이 나에게 준 3가지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가지가 뭐냐면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이 3가지를 하늘이 준 은혜라고 꼽았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딱 예시하면 이게 하늘이 준 은혜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죠? 바깥에서 얘기하면 땡 하고 있네 그거 하겠죠. 근데 이 3가지를 이분은 아스팔트에 뿌리지 않고 밭에 뿌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덕분에 내 가난하니까 성실해야 돼. 성실함의 중요성을 아는 거고, 허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내 건강관리 진짜 잘해야 돼. 남처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나태하게 하거나 막 살면 안 되고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했었고, 못 배운 걸 본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생각하고 해서 항상 배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가 자기를 지금 현재 자리에 있게 한, 나를 성장한 그 세 가지 은혜라고 꼽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어느 곳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나옵니다. 그거 드라마 아시죠? 잠깐 볼게요. 아빠가 아니잖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게 우리 딸의 조카 아주.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는 어떻게 드라마를 저희는 참고로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키울 때부터 TV를 놓지 않겠다. 왜냐면 TV를 놓으면 의식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TV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모이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을 다 보잖아요.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와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이거를 보고 있었던데 소리를 들어서 듣는데 성동일 배우가 했던 멘트 있잖아요. 아빠 뭐 첫째는 어때서 몰라서 못 키워 그러니까 아빠도 처음이니까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쫙 올라오면서 저도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눈물이 거의 없는데 그냥 엄청 우는 거예요. 흑흑 대면서. 근데 나는 집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멘트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유가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절제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안 돼.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말이. 그래서 처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고 사람은 누구나 직장 생활을 처음 하게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에 할 때도 처음에는 처음이고 아무도 알려준 게 없고 공부를 하려고도 처음이고 운동을 하려고도 처음이고 운동을 하려고도 처음이고 뭐든지 사람들은 처음인데 이 처음을 특히 직장 생활을 처음을 누가가 관점을 좀 바꿔준다면 누가 처음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는 겪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후배들이 이제 소위 말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이 어떤 거는 10년 전에 쓴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 처음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 보신 건데 조금 관점으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도전한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책들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배가 저보고 기본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본이 뭐냐. 저는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세 가지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인사, 두 번째가 대답, 세 번째가 피드백이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너는 어디 가서 밥을 굶어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인사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봐도 대면 하거나. 근데 인사는 뭐냐면 나는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 의사표시거든요. 그리고 인사도 그냥 인사한다고 해서 입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는 아니잖아요.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다라는 것도 방법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보면 알겠지만 인사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뭐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인사만 잘해도 너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너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인사만 잘해라.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친구는 기본이 됐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대답인데요. 대답도 의외로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단체 메신저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물어봐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확인을 했는지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래 안 그랬는데 안 좋은 마음들이 막 꿈틀대기 시작해요. 소위 말해서 일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그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단체 메신저에 있는 데에서 대답 잘하는 친구들 보면 똑같아요. 인사 잘하는 거랑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거는 대답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 가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는 1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거, 하나는 반나절 걸리는 거, 하나는 하루가 정도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다 끝내고 알려주려고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원하는 사람들은 그 궁금해요. 얘가 했어 안 했어? 1시간이면 될 건데 아직도 답이 없어. 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물어보고 싶기도 하는데 재촉하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된 대로 먼저,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중간 보고라고 하죠. 1번, 2번은 됐는데 3번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중간에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생 필살기 세 가지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지시하는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설득할 방법이 있나요? 어디다 있죠. 안 되는 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발생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그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쪽 일을 했었는데 경쟁 PT를 가끔 해요. 그럼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해서 PT에서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건데 한 번은 이제 A라는 회사가 하기로 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약사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헤드가 새로 오면서 야 그래도 한 두 업체는 정도는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이미 하기로 된 데가 있긴 하지만 그 모양새 차려줘서 그냥 한번 해줘라 미안하다 그냥 소위 말해서 옆에 그 방패막이 같은 거죠. 해달라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그냥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도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PT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반반하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반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3분의 2의 프로젝트를 하게 될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봤는데 막상 또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보니까 그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핑계,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든 해봐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이런 생각, 하고자 하는 방법이 생기는데 이거 안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안 한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라고 하면 아까 생각에 초점,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할 때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안 해보려고 생각을 했을 때 핑계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하러 가 있는 어떻게 하는 상사가 먼저 말하면서 짜증내요. 직장생활 하실 때 가끔씩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괜히 먼저 얘기해가지고 왜 사람 아까 피드백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결과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부터 얘기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안 좋은 거는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게 하는 거죠. 근데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이 사람은 벌써 그 안 좋은 결과 때문에 꽂혔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는 이러쿵 저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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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쿵 해서 이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앞에서 얘기했어. 근데 처음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미 거기서 이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다음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 아까 얘기했던 중간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얘기했으면 보고가 되지만 누군가가 먼저 어떻게 됐어? 확인됐어? 라고 했을 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순서가 딱 바뀐 것 뿐인데 핑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보고와 핑계는 한 끗 차이다. 먼저 말하면 보고가 되지만 나중에 말하면 핑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물어봤을 때 내가 나름대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사람과 재차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재촉하니까 또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하고 저러면 저러고 뭐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만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순간 아무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실무자, 아까 마케팅 쪽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무자 일을 했을 때와 관리자 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실무자는 전공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있었지만 사원들이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단순 작업도 같이 막 열심히 해주고 야근하면 같이 야근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꼭 야근하지 않아도 돼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전에 나오면 장군들처럼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직원이 갑자기 면담을 좀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나의 10년 후가 부장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10년 후에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10년 후에도 그렇게 막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막 치열하게 그렇게, 나 10년 후에 좀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은데 나의 10년 후가 당신이라면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퇴사를 했어요. 나는 진짜 같이 함께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얘는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도 이렇게 살 거면 일단은 일 안 할래 하고 나가. 다음 또 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굳이 실무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 와서 관리자로서의 진짜 역할, 그래서 정리해줄 것만 정리해주고 이제 이런 것만 쫙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직원으로부터 부장님은 우리 일 하나도 안 도와줘요 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영업도 해주고 니네가 사고 치면 가가지고 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땜빵 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주고 같이 짐 안 싼다고 같이 이거 안 나른다고 부장님은 우리 자기 일을 안 도와준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인데 만약 이 두 직원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그때도 그 직원은 우리랑 같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다른 직원은 내가 10년 후의 모습이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또 안 도와주니 또 10년 후에 또 내 모습이니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모두를.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내 원칙과 그걸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누군가는 결이 맞는 거죠. 누군가는 결이 안 맞는 거고, 결이 안 맞는 사람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냥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두가 좋게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음 다스림 같은 경우는 매일 루틴을 지키고 싶은데 못하는 날이 있어 속상하다. 우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월 되고 그러니까 또 목표 세우고 매일 아침에 뭐 5시에 기상해서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루틴을 또 정하실 거예요.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완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완벽한 하루라는 책을 쓸 때도 생각했던 건데, 완벽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는 흠이 없는 상태가 완벽한 상태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반찬이 한 5가지가 나왔어요. 1번 반찬 맛있고, 2번 반찬 맛있고, 3번 반찬 맛있고, 4번 반찬 맛있어. 4번 반찬, 5번 반찬 좀 왠지 짜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표현하시죠? 여기 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4가지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조금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좋은 건 4개고 안 좋은 게 하나인데, 우리는 안 좋은 거에 더 초점을 맞춘다. 아이가 90점, 70점 맞았어. 그럼 90점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거 70점이 어떻게 좀 이렇게 초점, 완벽하는 것들을 좀 추구한다. 근데 이 완벽을 위해서 정의를,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만족하고 하나라도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자체로 완벽하다. 그래서 하루에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벽한 날이 아니라, 하나라도 마음에 들거나 하나라도 뿌듯한 게 있다면 그날은 완벽한 날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에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공의 정의를 어떻게 얘기하면, 하지 않은 날보다 한 날을 더 많이 한 것.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4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3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주는 성공한 날이다. 성공한 주다. 하루에 10개의 루틴을 정했는데 6개는 했어. 4개는 못했어. 그러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필요 없이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보다 많이 하면 그거를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완벽이라고 정의하고 성과가 난 날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조금 마음이,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바인더에 12가지 정도 매일 해야 될 걸 적어왔는데, X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그랬는데, 이걸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7개만 하면, 나 7개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X표보다 동그라미 치는 개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하면 그걸로 됐다. 모든 거를 다 마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이 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동기는 뭐가 좋은지 그렇게 해맑아요. 내가 부적응하는 거야. 다들 하하호호 하는데 나만 좀 뭔가 우울해. 그리고 나만 뭔가 좀 불만이야. 그럼 다 좋아 보여.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적응을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신발 장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무역회사의 신발 장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을 출장을 보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걸 발견해요. A라는 직원이 와서 그 대표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는 신발 시장을 진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정말로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던 시선과 그런 거에 연관이 돼 있죠. 천국과 지옥의 얘기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탁이 있는데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기 문까지 굉장히 긴 식탁 거리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음식이 있고, 그 길이만큼의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똑같은 조건인데, 천국에서는 하하호 웃으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지옥은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있는 걸 기다라니까 서로 먹여주고 서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데, 지옥은 자기가 자기 것만, 왜? 내가 얘 줬는데 얘가 나 안 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맛있게 재미있게 식사를 하지만 누군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차이다. 그래서 덕분에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근데 느낌상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러면 왠지 따뜻해지고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인데, 당신 때문에 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날카롭고 너한테 핑계를 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은 덕분에라는 말,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덕분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적응 못하는 것 같은 이 친구도 뭐뭐 때문에 불편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 덕분에라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마음이 좀 여유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말을 너무 막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버텨야 되나? 이거는 어디나 다 있죠.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그 진상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디 가나 진상은 있다. 만약에 거기 진상이 없다면 혹시 내가 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진상이 있고 없으면 혹시 내가 진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약회사 같은 데 다니면 이제 그 거래를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좋으신 분도 많지만 엄청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주니까 일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고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소부화를 보게 된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확 없어졌습니다.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정글에서 토끼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 갑자기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토끼가 여우가 왜 나한테 인사를? 처음에는 여우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이상하다. 봤는데 사슴이 갑자기 또 인사를 하기. 사슴이 왜 나한테? 처음에는 이제 어리둥절하죠. 평소에는 깔보던 사람들인데 나한테 막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 코끼리도 인사하고 막 늑대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 토끼가 나한테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겼나? 그때부터 이제 딱 거만하게 인사 그래 다 동물들이 인사할 때 그래 하고 이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 동물들은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 토끼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갑자기 하고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이 동물들은 토끼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호랑이한테 인사를 한 거였어요. 이 토끼는 자기한테 인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한테 갑질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토끼인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 그 사람이 있는 배경, 그 호랑이라는 배경 때문에 자기가 호랑이인 줄 착각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배경을 싹 지우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냥 아저씨고 그냥 아줌마인데 나랑 똑같은. 근데 그 배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툭 그렇게 호랑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끼가 호랑이 놀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되게 안쓰럽게 보여요. 토끼가 호랑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러워요. 너 여기서 나가면 너 토끼인데 너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호랑이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상짓 안 하고 굉장히 겸손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배경을 보고 막 시험으로 그 자기 상사한테 가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만나게 되신다면 토끼가 호랑이 놀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뭘 해도 힘든 일만 생기는데 제 인생도 희망이 있나요? 어떤 청년의 SNS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신은 자신에게 감당할 만한 신을 주신다는데 신을 나를 너무 가대평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의 역량인데 신은 나한테 이만큼의 신을 줬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웃었죠. 웃음이 나왔죠. 근데 이 글을 계속 보고 있자라니까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영상.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초창기 때 경험했던 일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굉장히 뼈 때리고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이런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질문하셨던 상규 씨 꼭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위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걸 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마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에 힘든 시기를 사랑하는 법이 바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초점, 시선,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육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지하도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는 똑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길이죠.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곳인 거죠.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육교는 처음에는 올라가고 나중에 내려가요. 지하도는 처음에 내려가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결혼을 했으니까 25이 됐을 때 이제 아기를 뵌 거죠. 근데 나중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1층 저희 처갓집에 이제 얹혀 살 때 1층 집이 있는데 낮에 본인 또래 같은 친구들이 하하호 하면서 막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우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뭐 몸이 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육교로 가느냐 지하도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 저 친구들은 지금 지하도를 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육교를 걷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친구들도 이제 그렇죠. 물론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죠.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육교로 걷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내리막길을 편하게 걷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올라막길을 오르면서 부러워할 거야. 마찬가지 진짜 그 아이들이 먼저 켜서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어디야? 영화 보러. 얘들 보고 애들끼리 알아서 놀아. 좋겠다. 난 이제 젖먹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힘들고 나중에 조금 여유 있을 거야. 아니면 지금 조금 여유 있고 나중에 조금 그 차이인 것 같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가 아니라 누구는 지하도를 걷고 있구나. 나는 육교를 걷고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데 이게 병인가요? 이 부분이 앞선 부분과 조금 닮아 있는데요.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아쉬워한 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거. 사실 눈치 많이 보잖아요. 직장 다니면 상사 눈치 보고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쉽다. 두 번째는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거를 아쉬워한대요.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 걸 그러지 못한 걸 아쉬워. 세 번째는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걸 아쉬워한대요. 이 3가지를.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이분들이 만약 이 3가지를 깨달았다고 쳐요. 다시 시간을 거슬려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할게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3가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을까요? 이분들은 정말로 죽는 그 순간,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이 3가지가 아쉬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더라도 나중에 되면 다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아이를 키웠지만 뭔가 그래도 아쉬워. 더 해줬다고 덜 아쉬울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딱 하려고 딱 자리에 이제 앉아서 야 먹자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밝은 표정은 밝은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조금 약간 어둡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뭐하냐 소주나 한잔 하자. 나 지금 여기 근처인데 어떻게 소주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냥 나 가족들이랑 밥 먹으니까 나중에 보자 라고 끊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심상치 않은데 내가 좀 만나고 올게 나갔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그 친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 거예요. 아 내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아 걔네 또 좀 그러니까 좀 찝찝하고 막 이래요. 만약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랑 만나면서도 아 가족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애들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집사람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든 아쉬움은 남는다. 반드시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을 밀어내어 두는 것이다. 어떻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가장 고민되는 게 뭐죠? 짜장이나 짬뽕이냐. 짜장 시키면 짬뽕이 땡기고 짬뽕 시키면 짜장이 땡기고 어쨌든 후회는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시킨 짜장에 집중하느냐 내가 시킨 짬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시키지 않은 짜장 짬뽕에 얽매여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먹으면 그 식사 시간은 굉장히 그렇게 된다. 어떤 선택은 해야 되고 그 선택 내가 한 선택을 믿고 그냥 그 길을 봐야지 계속 뒤돌아보면 그 어떤 선택도 내가 간 선택도 선택하지 않은 선택도 다 최악의 선택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쉽진 않지만 계속 내가 한 선택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쵸? 계속 뭔가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매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 보이지 않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카카오뱅크에 적금 제도 있는 거 아세요? 카카오뱅크에 매일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5,000원, 7,000원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적금이. 예전에 제가 7,000원짜리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매일 그냥 카카오뱅크에서 알아서 7,000원씩 빠져나가. 매일. 그냥 띵동띵동 알람만 오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느 날 보면 몇십만 원이 쌓여있어.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7,000원씩 30일이면 21만 원이잖아요. 요즘에는 7,000원이 부담돼가지고 5,000원짜리 하고 있는데 5,000원씩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5만 원 적금 하나 드시죠? 라고 누가 얘기하면 아우 부담스러운데요. 15만 원짜리 적금 부담스러운데요. 근데 하루에 5,000원씩 빠져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왜? 커피 한 잔 안 먹으시면 되지 뭐. 밥 10,000원짜리 먹을 거 뭐 5,000원짜리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우리가 하는 선행, 노력 이런 것들이 카카오뱅크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15만 원을 적금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딘가에는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보답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얘는 나한테 똑같이 안 해줄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사. 쟤는 나한테 밥 안 살 것 같은데. 그럼 밥 사기가 주저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보답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선배들 보면서 알았습니다. 선배들이 밥을 막 사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사람인지라 염치가 있으니까 선배님 오늘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까고 있어. 너는 다른 후배들 밥 사주면 돼. 라고 선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선배한테 얻어먹고 선배한테 얻어먹은 그 고마움을 내 후배한테. 그러면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준 사람한테 내가 주면 둘 관계에서 끝나요. 근데 내가 사준 사람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주면 얘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거죠. 이게 선순환?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나가 누군가한테 너무 고마운 느낌을 받았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하는 삶과 노력은 반드시 어디까지 쌓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답을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름 계획은 잘 세우는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자기 경영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경영
공병호 박사님이 이제 1인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책 나오면서 개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1인 기업부터 해서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자기경영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관리죠. 왜냐면 항상 얘기하자면 누군가나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7만 2천 원인가요? 720초, 7만 2천 초인가? 이게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다시 쓸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인생이나 삶이 바꿔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을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워요. 그죠? 나름대로 이 어플에다가 쓰기도 하고 바인더에다 쓰기도 하고 칼렌더에다 쓰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되는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계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계부, 돈 관리할 때 가계부 쓰잖아요. 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가계부를 써요. 근데 가계부를 쓸 때 오늘 이번 달은 어떻게 써야지 라는 예산을 쓰시나요? 아니면 그달 쓴 금액을 쓰시나요? 쓴 금액을 보통 쓰죠. 자, 시간은 계획은 쓰지만 내가 실제로 쓴 시간을 기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썼는지 실제로 한 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기회 되면 제가 제 바인더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난 진짜 열심히 하루를 보냈는데 내가 실제로 집중하고 일한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되네? 나머지 4시간은 그냥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지나간 거야.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쓴 시간을 정확하게 진짜로 몇 시간, 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을 계획했는데 몇 시간을 썼는지를 내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누수되는 시간들을 잡기 시작하면 시간 관리가 잘 되고 굉장히 여유 있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곧 내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또 제가 글과 코칭과 이런 강연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방향이 나한테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제가 아까 그 신앙이 있다고 말씀, 천주교 신자인데요. 제 삶의 이 문장 하나를 가슴에 딱,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 문장 하나 정도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문장이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는 문장인데, 제가 인생 문장을 잡았고 그 인생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원하는 방향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게 제 인생 문장입니다. 그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실제 일어나는 방향이 다르다. 나는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사탕을 막 주는 부모 없잖아요. 어머니 너 이가 썩 당뇨 걸어라 좋다고 막 이 사탕 안 주잖아요. 좋아하는 거 알지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은 뭐였죠? 엄마는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지 않았어. 나중에 커서 알잖아요. 아, 이걸 계속 내가 사탕을 먹었으면 이도 썩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안 좋구나. 그때 대해서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다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나는 이걸 원했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찾고 생각의 초점을 바꾸다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럼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또 이유를 찾게 되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아까 박신양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든 시간과 힘들지 않은 시간, 힘들지 않은 시간이 더 힘들지 않게 느끼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처음이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서는 서툰 게 너무나 당연하다. 초보 운전자가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게. 아무리 유명한 지식에 많은 교수님이라고 해도 처음 운전을 배우면 다 이러잖아요. 그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수고 나발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초보 운전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포기하고 서툴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하자. 그러니까 작은 시작.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푸시업 한 10개 하든가 5개 하든가 3개 그걸로 그냥 시작을 하다 보면 점점점 이제 늘어난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데 의의를 두자.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하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가 쌓인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곡차곡.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다음에 등산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등산에 비유해 볼게요. 등산을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쫙 잘 정돈된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막 헤치고 가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광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원래 정해져 있던 등산으로 갔다면 보지 못했을 풍경을 만난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처음에 갈 때는 막 가지도 치고 돌도 치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잔디도 눕고 가지도 치고 점점 길의 모양이 되고 사람들도 점점 그곳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길이 되는 거죠. 처음에 가지가 있고 돌멩이가 있다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치우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길이 된다. 등산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시나브로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순수 우리나라 말인데요. 저는 이 시나브로라는 단어를 담배 이름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시나브로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예전에 시나브로 담배가 있었는데 이 시나브로의 뜻은 뭐냐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담배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중독되라 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의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뭔가가 이루어지고 쌓이고 발전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제 비전보드입니다. 제가 이제 쓴 비전보드인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저희 미션은 이거고 몇 년도 하고 코치와 작가와 강연가로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정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자기 경영에 보면은 이제 제가 비전보드 만드는 강연도 가끔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전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나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가치는 뭐냐면 내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나는 미션은 이제 존재 이유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를 어떤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고, 그 결과를 어떤 세부적인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 올라서 대한민국의 타니 라빈스가 되고 싶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코치예요, 이분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제가 어떤 강연할 때마다 마지막에 넣는 게인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이게 저는 완벽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걸 되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체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용기 뭐예요. 근데 체념하지 못하죠. 왜? 용기가 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둘을 또 구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체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삶이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게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셔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